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저자 신영철. 한겨레 출판 2018년 9월 22일. 발췌 목록. 글이란 첫째, 인식을 생산해낼 것. 있을만하고 또 있어야만 하는 건물이 지어져야 한다. 한편의 글에 그런 자격을 부여해주는 것은 취향이나 입장이 아니라 인식이다. 둘째, 정확한 문장을 찾을 것. 건축에 적합한 자재를 찾듯이 문장은 쓰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특정한 인식을 가감없이 실어 나르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다는 플로베르적인 가정을 나는 믿는다. 그런 문장은 한 번 쓰이면 다른 문장으로 대체될 수 없다. 셋째, 공학적으로 배치할 것. 필요한 단락의 개수를 계산하고 각 단락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배분한다. 가급적 각 단락의 길이를 똑같이 맞추고 이를 쌓아 올린다. 이 시각적 균형은 사유의 구조적 균형을 반영한다. 혹은 반영해야 한다. 이제 넘치는 것도 부족한 것도 없다. 단 한 단락도 더하거나 빼면 이 건축물은 무너진다. 또 무너져야 한다. 공감 가는 문장. 자기가 야기한 상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동정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야기하지 않은 고통 앞에서는 울 수 있어도 자신이 야기한 상처 앞에서는 목석같이 굴 것이다. 사이먼 메이, 사랑의 탄생, 문 앞 동네. 가족과 시종. 이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가 이집트와의 전쟁에 승리했을 때 승전국 페르시아의 왕 캄비세스는 패전국 이집트의 왕 프사메니토스에게 모욕을 주고자 했다. 패전국 왕을 길거리에 세워두고 그의 딸과 아들이 모욕을 받고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왕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포로 속 걸어가는 늙고 초라한 한 남자가 자기의 오랜 시종임을 알아본 순간 왕은 주먹으로 머리를 치며 극도의 슬픔을 표현했다. 이것은 그리스 시대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기원전 5세기에 쓴 역사의 3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특별히 발터 베냐민의 글 이야기꾼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르마의 주사. 최근 어느 강의 중에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 있었던 일을 적어보려고 한다. 이 대작은 하나의 꿈으로부터 출발했다. 1895년 여름, 프로이트는 한 히스테리 환자 이르마를 분석 치료했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치료를 중단해야 했다. 얼마 후 그녀를 만나고 온 동료 의사 오토로부터 그녀의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다는 소식과 그녀의 가족들이 프로이트를 원망하고 있다는 뉘앙스까지 전달받는다. 그 착잡한 날에 그는 꿈을 꾼다. 꿈속에서 그 환자는 히스테리가 아니라 다른 질환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는데 발병 원인은 동료 의사 오토가 부재하게 놓은 주사였다. 이 꿈을 해석하면서 프로이트는 비로소 꿈의 해석을 구상할 수 있었다. 기도란 함께 기도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라. 기도는 제가 직접 할 테니 설거지나 좀 해주시겠어요? 이쯤 되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제대로 위로할 수 없다는 말이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지 않은가. 문학에서도 그렇고 인생에서도 그렇다. 사랑과 권력.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권력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덜 사랑하는 사람이 강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된다. 게다가 사랑은 사회적 진공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적 권력관계가 사랑의 권력관계 속으로 삽입되기도 한다. 인생의 성숙. 나는 이 세상 많은 것들의 덧없음을 점점 더 자주 느낀다. 그리고 그 덧없음에 대해 환멸을 느낀다. 그걸 눈치챈 어떤 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환멸은 인생 감정 공부의 마지막 단계지. 자네는 이참에 좀 더 성숙해질 모양이군. 그렇다면 이 성숙한 환멸은 앞으로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그래도 나의 환멸이 조금은 덧없어졌다. 슬픈 짐승. 옴네 아니말 트리스테 포스트 코이티움. 즉 모든 짐승은 교미를 끝낸 후에는 슬프다. 또는 섹스가 끝나면 인간은 슬프다로 번역하기도 한다. 금기와 욕망. 선악과의 모티브가
구약의 창세기에서 한국의 민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것은 이 설정이 욕망의 본질, 금지가 있는 곳에 위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장치이기 때문일 것이다. 12겹의 자정. 세상에는 참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참아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서로 역할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불공평한 일이다. 참지 않는 사람들은 늘 안 참고 참는 사람들은 늘 참는다. 참지 않는 사람들은 못 참겠다고 말하면서 안 참는다. 그들에게는 늘 참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참는 사람들은 그냥 참는다. 늘 참지 않는 사람은 늘 참는 사람이 참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천진하게와 물끄러미. 그 젊은이는 천진하게 여자에게 웃었다와 여자는 그 젊은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라는 두 문장으로 요약된다. 아니 더 짧게는 천진하게와 물끄러미의 어긋남에 모든 게 들어있다. 사내가 창피했거나 화를 냈거나 혹은 허세라도 부렸다면 그녀는 희망을 가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내는 천진하게 웃었다. 그녀는 깨달았을 것이다. 이 사내는 바뀌지 않겠구나. 나는 이 천진함을 견디지 못하겠구나. 결국 이 사내를 미워하게 되겠구나. 그러니 그녀의 물끄러미 안에는 또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을까. 이소라의 고통. 그의 고통은 수다스럽지 않다. 진정한 고통은 침묵의 형식으로 현존한다. 고통스러운 사람은 고통스럽다고 말할 힘이 없을 것이다. 없는 고통을 불러들여야 할 때 어떤 가수들은 울부짖고 칭얼댄다. 그는 그럴 필요가 너무 없다. 윤동주와 송몽규. 산문적 인간과 시적 인간의 갈등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몽규의 관심은 메시지의 효율적 전달을 통한 행동의 촉구에 있고 동주의 관심은 문학을 통한 인간 내면의 표현과 더 깊은 차원의 소통 가능성에 있다. 전자에게 후자는 나약해 보이고 후자에게 전자는 편협해 보인다. 사고와 사건. 사고는 처리하는 것이고 사건은 해석하는 것이다. 어떤 개가 어떤 날 어떤 사람을 물었다라는 평서문에서 끝나는 게 처리이고 그는 도대체 왜 개를 물어야만 했을까? 라는 의문문으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게 해석이다. 요컨대 사고에서는 사실의 확인이 사건에서는 진실의 추출이 관건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사고가 일어나면 최선을 다해 되돌려야 하거니와 이를 복구라 한다. 그러나 사건에서는 그것이 진정한 사건이라면 진실의 압력 때문에 그 사건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된다. 확신은 발전이 없다. 냉소주의는 위험하지만 냉소 자체는 성찰의 촉매가 되기도 한다. 확신에 차있을 때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잘은 모르겠지만 근래 대한민국의 풍경들을 보면 우리가 어딘가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믿는 순간 바로 그 믿음에 갇힌다. 글쓰기 고찰. 조지 오웰은 나는 왜 쓰는가? 한글의 출판. 이란 책에서 작가가 글을 쓰고 있는 4가지 동력 중 하나로 역사적 충동을 들고 이를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고 진실을 알아내고 그것을 후세를 위해 보존해 두려는 욕구라고 규정했다. 이기심, 타인의 인정, 미학적 열정, 역사적 충동, 정치적 목적. 박완서, 재현의 역전. 쌍쌍이 붙어앉아 서로를 진하게 애무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늙은이 하나가 들어가든 나가든 아랑곳 없으련만 나는 마치 그들이 그 옛날에 내 외설스러운 순결주의를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뒷꼭지가 머쓱했다. 온 세상이 저 애들 놀아나라고 깔아놓은 멍석인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래, 실컷 젊음을 낭비하려무나. 넘칠 때 낭비하는 건 죄가 아니라 미덕이다. 낭비하지 못하고 아껴둔다고 그게 영원히 내 소유가 되는 건 아니란다. 나는 젊은이들한테 삐지려는 마음을 겨우 이렇게 다독거렸다. 선생의 문학은 장학의 문학이다. 국어 사전의 장학은 손 안에 잡아 쥔다는 뜻으로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됨을 이르는 말이라 풀이돼 있다.
선생의 손바닥 위에 올라가면 모든 게 다 문학이 되었다. 소설의 예언. 이 소설을 읽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뜻이고,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소설의 구성 요소. 우리는 소설의 3대 요소를 주제, 구성, 문체라고 배운다. 간단한 이야기다. 목적과 재료와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중 재료를 이루는 3가지를 따로 구성의 3요소라 부르는데 흔히 인물, 사건, 배경이라 외운다. 인간의 괴물 같은 상상. 우리는 가장 평범한 인간들이 이미 하나의 괴물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두 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다소간 바란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 이것이 적어도 어떤 문학이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알베르 카미 전집 7권, 책세상 490쪽. 삶의 굴곡. 표준적인 삶은 따분하다는 것. 삶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삶은 비틀거리고 왜곡돼야 한다는 것. 데카당들이 창부에게 깊은 연대감을 느낀 이유. 창부는 격정의 와중에서도 냉정하고 언제나 자기가 도발시킨 쾌락에 초연한 관객이며, 남들이 황홀에서 도취에 빠질 때에도 그녀는 고독과 냉담을 느낀다. 요컨대 창부는 예술가의 쌍둥이인 것이다.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창비 226쪽. 그는 이런 태도에서 정신의 귀족주의를 발견했고 바로 그것에서 따분한 삶의 탈출구를 찾았다. 유다 고찰.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배반해야만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던 비극적인 인물이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터무니없는 오독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문학은 이 오독의 빛의 의지에 인간이라는 심해로 내려간다. 말 잘하는 이. 나는 유창하게 모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구역질이 났다. 그 사람들은 말이란 그렇게 착착 준비되어 있다가 척척 잽싸게 나오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소설적인 문장. 소설적인 문장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 속에서 고뇌한 흔적을 품고 있는 문장이다. 추상적인 명제이지만 정직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 고뇌는 반드시 전달된다. 아포리즘. 간결하고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말해지거나 쓰인 어떤 독창적인 생각이라는 설명이 적혀있다. 보통 잠언이라고 옮긴다. 히포크라테스의 잠언집이 최초의 용례라고 한다. 그 책의 첫 문장인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가 아포리즘의 전형을 만들었다. 많이 알려진 대로 이 번역은 오역이다.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가 맞다. 의술에 통달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단식이다. 유명한 아포리스트. 니체는 아포리즘을 철학적 사유의 한 무기로 끌어올렸다고 평가받는다. 그의 책 우상의 황혼, 청아. 이 책을 펼치니 이런 구절이 보인다. 음악이 없다면 삶은 하나의 오류일 것이다. 또 이런 구절도. 걸으면서 얻은 사상만이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절망의 대가 에멜 시오랑 역시 신랄한 아포리스트다. 그의 책 절망의 끝에서를 펼쳐보니 이런 구절이 밑줄이 그어져 있다. 지나치게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신을 터무니없이 사랑하거나 미워하게 된다. 여기에 한 사람을 더 추가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오스카 와일드여야 할 것이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단 영원히 사랑하는 것만 빼고. 이런 문장은 일단 한번 듣고 나면 결코 잊을 수 없게 된다. 그의 제게 발랄한 문장들을 음미하며 맞장구 치고 있자니 짓궂은 그가 또 이런 말을 한다. 사람들이 나에게 동의할 때마다 내가 틀렸다는 느낌이 든다. 장편. 태어난 인생. 중요한 것은 인식을 생산해내는데 성공했느냐 아니냐에 걸려있다. 인식의 생산이 없는 아포리즘의 수명이 짧다는 것을 이 작가는 잘 안다. 왜 소설을 읽는가? 나는 체호프를 개걸스럽게 읽는다. 그의 글을 읽으면 삶의 시작과 종말에 대해 무언가 중요한 생각을 곧 만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설을 읽는 이유를 이처럼 간결하고 정확하게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로버트 펜 워런은 우리는 왜 소설을 읽는가? 라는 글에서 이런 대답을 했다. 소설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주지는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소설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지조차 몰랐던 것들을 줄 수도 있을 거라는 사실이다. 쓰기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매일 쓴다고 해서 반드시 글을 잘 쓰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더 나은 인간이 된다는 사실만은 장담할 수 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은 달라진다. 우리가 보낸 순간 소설 221에서 222쪽 읽기. 그는 무용한 독서의 소중함을 말하는 와중에 이런 문장을 적었다. 우리가 지금 좋아서 읽는 이 책들은 현재의 책들이 아니라 미래의 책이다. 우리가 읽는 문장들은 미래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지금 읽는 이 문장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아름다운 문장을 읽으면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우리가 보낸 순간 시 287쪽 잠언.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아주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피 흘려 깨달아도 또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반복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그러나 믿을 수밖에. 지금의 나는 10년 전의 나보다 좀 더 좋은 사람이다. 10년 후에 나는 더 좋아질 것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믿음조차 없으면 가망 없을 것이다. 문학은 그 믿음의 지원군이다. 피 흘리지 않으면 진정으로 바뀌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거꾸로 말하면 피 흘리지 않고 인생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지도자상. 닉슨 시대 대통령은 국민에게 권위적이고 제왕적인 아우라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대통령의 거짓말과 속임수가 안긴 배신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지만 대통령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 약점조차 다 내보이는 것이 일반화된 시대의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은 닉슨보다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더는 경외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박정희.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고유 명사를 줄여 이명박근혜라고 부르지만 이를 다시 세 글자로 줄이면 박정희가 된다. 과감히 말하자면 두 사람은 박정희의 두 가면을 각기 쓰고 권좌에 올랐다. 지도자 자질. 자신이 제공하려는 것에 비해 세상이 너무나 어리석고 비열해 보일지라도 이에 좌절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적었다. 막스 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 후마니타스 231쪽 권력, 예언. 권력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예언이란 한낱 점치는 일 따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발설하는 일이며 그 예언의 실현 과정 속에는 예언자 자신의 역할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깊이 있는 사람. 내게 작품의 깊이란 곧 인간 이해의 깊이다. 내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 고통의 공감은 일종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이 잘 모르는 고통에는 공감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한심한 한계다. 경험한 만큼만, 느껴본 만큼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고통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한다. 자이든 타이든 타인의 고통에 가까이 있어 본 사람, 많은 고통을 함께 느껴본 사람이 언제 어디서고 타인의 고통에 민감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 앞에서 대다수는 자신에게 편안한 길을 택하며 그것은 비난받을 일은 못 된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도 고통이 더 많은 쪽으로 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그 고통을 함께하기로 결심한 사람,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자신의 안락을 포기한 사람들만을 존경한다. 시기상조. 한국 성소수자 연구회에서 제작한 자료집에 따르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영국, 미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포함 23개국이며 2018년 기준 26개국. 시민 결합제도를 통해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까지 포함하면 총 44개국이 된다. 우리는 44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나라여야 할까? 어슐러 르긴의 유명한 소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의 전반부는 미래 세계의 어느 작은 나라 오멜라스가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인지를 설명하는 데 할애되어 있다. 그러나 그 전반부는 후반부의 끔찍한 진실과 대조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만 필요하다. 오멜라스의 어느 지하실에는 아무 죄도 없는 한 아이가 짐승처럼 묶인 채 굶주림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왜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 아이 하나가 그런 고통을 받아야만 오멜라스의 그 풍요로운 행복이 가능하다는 것. 이런 비열한 사회적 계약을 알고도 우리는 계속 이 오멜라스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나 누군가가 당장 그 아이를 구출해내야 한다고 말할 때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답하리라. 시기상조라고. 태극기 집회 고찰. 어쩌면 태극기 집회는 정치적 저항이라기보다는 존재론적 축제일지도 모른다. 메릴 스트립 연설. 혐오는 혐오를 부르고 폭력은 폭력을 선동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타인을 괴롭히기 위해 제 지위를 이용할 때 우리는 모두 패배할 것입니다. 비판과 조롱의 구분 기준. 첫째, 대상이 강자인가 약자인가는 오래된 기준 중 하나다. 둘째, 대상의 속성이 선택인가 조건인가의 문제도 중요하다. 셋째, 그 웃음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 비판은 언제나 가능하다. 풍자는 특정한 때 가능하다. 그러나 조롱은 언제나 불가능하다. 타인을 조롱하면서 느끼는 쾌감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저급한 쾌감이며 거기에 굴복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가장 저열한 존재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 해도 되는 조롱은 없다. 국정농단. 한 상인이 있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시장의 구조를 파악한 뒤 어떻게 해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를 저울질했다고. 사람들이 그 얄미운 상인에게 세금을 물리기 시작한 데서 농단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술은 현실의 재현. 재현이란 현상의 복사가 아니라 본질의 장악이다. 남길 것과 지울 것을 선택하는 지성이 필요한 일이다. 희망과 절망. 그래도 머리는 연분홍으로 웃고 있잖아. 절망엔 그런 비애의 따스함이 있네. 항상 깨어있으면 진정으로 깨어날 수 없다. 잠은 밤을 가능성으로 변모시킨다. 깨어있음은 밤이 오면서 잠이 든다. 잠을 자지 않는 자는 깨어있을 수 없다. 깨어있음은 항상 깨어있을 수는 없다는 사실에서 성립한다. 왜냐하면 깨어있음은 깨어남을 그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문학의 공간. 그린비 387쪽. 용산 참사. 특공대원 중 한 명을 죽인 것은 물론 현장의 철거민들이 아니었다. 반대로 철거민 5명을 죽인 것도 현장의 특공대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희생자다. 자살 고찰. 처음 한 명의 죽음은 자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두 번째 죽음부터는 타살이고 수번째가 되면 그것은 학살이다. 희망버스. 공중에서 화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래만 내려오지 말고 노래를 부른 당신도 반드시 함께 내려와야 합니다. 데이비드 헨리 황의 희곡. M. 나비. 우리가 전쟁을 벌이는 건 우리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 더 큰 고추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 제가 작은 고추를 가진 남자라면 저는 제 것이 작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정말로 거대한 빌딩을 짓거나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하려고 발버둥치거나 아니면 아주 긴 책을 쓰려고 할 거예요. 맞죠? 나라를 정복하건 혹은 다른 무슨 일을 하건 옷을 입고 있는 한 누구의 것이 더 크고 작은지를 확실하게 증명할 길이 없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소위 문명화된 사회라고 부르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핀 정도 크기의 작은 고추를 가진 무수한 남자들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걸요? 필요한 말. 이것이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말일까?
오히려 전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머리 숙여야 하고, 현 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어떤 일이 있어도 막겠다고 결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가장 크게 화를 내면 가족들이 제 진심에 감동받을 거라는, 그렇게 믿는 가부장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평화가 곧 승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잠언, 언어가 눈에 띄게 거칠어지거나 진부해지면 삶은 눈에 잘 안 띄게 그와 비슷해진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계속 시를 쓰고 읽는다. 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없으면 안 된다고 믿는 바로 그 마음은 없으면 안 된다. 시인의 노력. 내가 아는 훌륭한 시인들은 타고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저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필사적인 노력에 신비로운 것이라고는 없다. 노력이란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실패하는 처절한 세속의 일이다. 조금도 신비롭지 않은 그 노동이 멈추면 시인도 함께 소멸된다. OECD 통계 해석. 가장 적게 태어나고 가장 가난하게 노후를 보내다가 가장 많이 자살한다. 개발서와 인문서적의 차이. 자기 개발서가 노하우를 알려줄 때 인문서적은 노와이를 알려주지 못한다. 인문학은 질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원래 답이 없다. 노벨 문학상. 어떤 문학 애호가들에게 내가 읽을 수 없는 언어로 아름다운 문학 작품을 쓰는 작가가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속상한 일이다. 그들에게 이런 번역품은 일종의 축제다. 축제로서의 노벨 문학상. 한 작가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일단 3권의 책을 읽으면 된다. 데뷔작, 대표작, 히트작. 데뷔작에는 한 작가의 문학적 유전자가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에, 대표작에서는 그 작가의 역량의 최대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히트작은 그가 독자들과 형성한 공감대의 종류를 알려주기 때문에 읽을 가치가 있다. 노르웨이산 가구. 노이전 우드라는 표현의 애매한 울림이 이 음악과 가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그 불가사의한 깊이야말로 이 노래의 생명이라는 것이 무라카미의 설명입니다. 노르웨이의 숲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노르웨이산 가구도 아니라는 것이 나의 견해다. 조지 해리슨 사무실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저 노래의 원래 제목은 Knowing She Would였답니다. 문제가 되는 가사도 Isn't it good? Knowing She Would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멋지지 않아? 그녀가 나와 하려는 것을 안다는 것 말이야. 그 사랑의 행위가 시작될 것 같은 설렘의 순간을 그린 것. 그런데 레코드 회사에서 음란하다며 반대하자 존 레논이 홧김에 Knowing She Would를 노이전 우드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존 레논이란 사람은 최고죠. 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저는 그냥 믿기로 합니다. 고독과 행복에 대하여. 우리는 고독에 밀려왔다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지만 고독은 어쩌다가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고독이 가끔 밀려오는 것이 아니고 고독하지 않다는 착각의 시간들이 가끔 밀려오는 것이다. 행복은 우리가 불행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그 모든 시간의 이름이거나 혹은 내가 불행해진 뒤에 불행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뒤늦게 얻은 이름이다. 이토록 뜨거운 태도들. 축구선수가 찬 공은 발의 각도를 그대로 가지고 날아간다. 공이 작품이라면 발은 정신이다. 이 정신을 다른 말로 태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김수영, 풀. 자기 자신을 폭로하는 시쓰기가 읽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율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입증한 사람, 바로 김수영입니다. 동춘동, 디오게네스의 초상, 흐린 날의 미사일. 급한 일? 그런 게 어딨냐? 아, 이건 정말이지 멋진 마무리다. 그래, 무위. 운우는 그 자체가 인위다.
그냥 저렇게 말해버리는 것이 김영승이다. 우리는 시를 포기하지 말기. 우리말의 가치는 영어의 like와 with의 뜻을 함께 갖는다. 뭐든 당신과 같이 하면 결국엔 당신같이 된다는 뜻일까? 정확한 칭찬, 장승리의 말. 부정확한 비판이 분노를 낳는다면 부정확한 칭찬은 조롱을 산다. 어설픈 예술가만이 정확하지 않은 칭찬에도 웃는다. 진지한 예술가들은 정확하지 않은 칭찬을 받는 순간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칭찬은 자신이 칭찬한 작품과 한몸이 되어 함께 세월을 견디고 나아간다. 그런 칭찬은 작품의 육체에 가장 깊숙이 새겨지는 문신이 된다. 넙치의 온전함에 대하여. 플라톤의 향연에서 아리스토파네스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니 골자만 간단히 옮겨보자. 아주 먼 옛날 인간은 두 개체가 한 몸으로 붙어 있었고 옆구리와 등이 둥글어서 전반적으로 구에 가까운 모양이었다는 것. 얼굴은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고 네 개의 팔과 다리로 민첩하고 유연하게 움직였다는 것. 어떤 성별의 개체로 조합되어 있는가에 따라 세 종류로, 즉 남자 더하기 남자, 여자 더하기 여자, 남자 더하기 여자 이상 세 개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는 것. 그들은 능력이 대단했으며 또 그런 만큼 오만해서 급기야 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하늘을 침공하기까지 했다는 것. 그래서 제우스가 고심 끝에 인간을 모두 반으로 쪼개버렸다는 것. 그러자 인간들은 잃어버린 반쪽을 그리워하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다는 것. 그래서 제우스는 그 전에는 바깥쪽을 향해 있던 인간의 성기를 안쪽으로 돌려놓아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결합하고 출산하여 종을 유지할 수 있겠다는 것. 넙치의 온전함에 대하여. 아니야, 난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아. 너 없이 내가 뭘 하겠어. 다시 돌아가서 마피아 마약상들이나 등쳐먹으라고? 아니지. 아니야, 너는 나를 완성시켜. 마르크스의 사랑.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섬세하고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에 성공해야 한다. 그 어렵고 느린 길을 걸을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이들은 그 대신 권력을 가지려 한다. 권력을 얻어 명령의 주체가 되면 커뮤니케이션을 생략해도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사랑.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었어. 상점에 가서 다 만들어진 물건들을 사는 거야. 하지만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어. 나의 소중한 적. 니체는 오히려 적과 제대로 싸울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애초 존경할 만한 적만을 상대하라는 것.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즉 내가 고귀해지기 위해서다. 얻듯 명장들의 결전 같은 것을 떠올리게 하지만 이것은 물론 실제 전쟁이 아니라 정신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다. 당신의 역진화. 얼굴에서 음성으로, 음성에서 글자로 당신은 축소, 조정돼 왔다. 그러면서 당신은 쉬워졌다. 이 변화의 와중에 당신이 뭔가를 점점 이뤄왔기 때문이다. 아, 이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하면서 느끼게 되는 바로 그것, 그 다른 말이다. 철학책이 자주 나오는 용어대로라면 타자성 말이다. 문어체의 진심. 책을 다 읽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손편지라는 것은 왜 별 내용이 없어도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일까? 편지는 문어체의 공간입니다. 가족에게 보내는 5줄짜리 편지라 해도 일단 편지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이의 말투는 의뢰 그래야 한다는 듯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양식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문어체의 공간 안에서만 비로소 구어체로 담을 수 없는 그 자신도 몰랐던 진심이 발굴되고 심지어 생산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문어체만의 특별한 힘이라고 할까요? 황현산의 부정문. 주위에서 보고 들은 것으로 미뤄 짐작하건대 지금 한국의 문의들이 가장 많이 읽고 있는 책은 문학평론가 황현산 선생의 산문집이 아닐까 싶다. 밤이 선생이다. 그의 글에서는 뭐뭐인 것은 아니다나 뭐뭐라고 하기는 어렵다 와 같은 식의 부정문들을 자주 보게 된다. 나는 저와 같은 유형의 부정문을 황현산 부정문이라고 부르고 싶기까지 하다.
그가 이런 문형의 최초 사용자인 것은 물론 아니지만 한국어에 저 문형에 남다른 리듬과 어감을 부여한 사람이 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힘센 주장들에게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을 준다. 이것은 부정을 확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신을 부정하기 위한 부정문이다. 선생의 책 제목 그대로 밤이 선생이라면 그는 지금 한국 문학의 가장 깊고 아득한 밤이다. 봄날의 새끼곰과 정말이지 굉장한 것. 상황이 부정적일 땐 헐이고 긍정적일 땐 대박이다. 같은 단어를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즐거움을 모르지 않지만 반사적으로 저 말을 뱉어낼 때마다 마치 말하는 기계가 된 것만 같다.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한 사람이 되는 것도 즐겁지 않은가. 개인의 고유성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와 어법에서도 생겨난다. 굉장이라는 부사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좀 놀랐다. 정말 굉장할 때는 어쩌려는 것일까? 굉장히 굉장한이라고 해야 할까? 인간의 디폴트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열기 어려운 것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다. 잘 만들어진 이야기는 강철로 된 그 문을 연다. 인간의 디폴트에 대하여 윌리스에 따르면 그것은 곧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대해 선택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생각하는 방법이란 곧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것. 어떤 현실과 맞닥뜨렸을 때 이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른 생각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같은 방식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 생각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공자의 인간 유형론. 천재라 지목된 이의 재능을 고사시키거나 천재가 아닌 이들의 의욕을 꺾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천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유. 멘토르의 멘토링.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멘토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지혜와 명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것. 나를 잘 아는 내 편인 그런 사람만이 나를 진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146배의 능력 차이. 거대하고 조직적인 경제의 힘이 2008년, 2009년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주범이라면 그보다 앞서 발생한 눈부신 이익도 마찬가지 아닐까. 실패가 불가항력이었다면 성공도 얼마간 그렇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2007년에, 그러니까 잘나가던 때의 미국 주요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노동자들보다 평균 344배나 많은 보수를 받았다. 성공에도 외적 요인이 다수 개입하는 게 사실이라면 왜 성공을 함께 일군 임원들과 노동자들의 연봉은 300배가 넘게 차이가 나야 하는가? 성공은 능력 때문이고 실패는 환경 때문이라는 기괴한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140배의 능력 차이. 김두식 교수의 책 불편해도 괜찮아 창비. 이 책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들이 모여 앉아서 철도공사 직원들이 우리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니 기가 막히지 않냐? 라며 한탄했다 한다. 저자의 반문이다. 철도공사 직원이 국립대 교수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일일까? 그리고 덧붙인다. 그게 불만이라면 우리나라 최대 기업 등기사들의 평균 연봉이 78억이라는 사실에는 왜 분개하지 않는가? 우울하게, 애매하게. 독서로 여행을 대신하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지만 삶이 이 지경이 된 것에 불만은 없다. 내게는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동경보다는 읽지 못한 책에 대한 갈급이 언제나 더 세다. 문학의 적대적인 세계. SNS에 매일 새로운 기사를 업데이트하는 많은 이들이 너무 쉽게 펜을 휘두른다. 거기에는 진실의 복잡성에 대한 두려움과 존중이 없다. 나는 세상의 팬들의 난자당하는 사람을 여러 보았다. 한 번 보고는 알 수 없다. 평론가가 여러분보다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비밀은 작품을 여러 번 본다는 데 있습니다. 소설이건 영화건 그 무엇이건 한 번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영화평론가에게 들은 적이 있는 말인데 좋은 영화는 최소 3번은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에는 이야기를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고 두 번째에는 비로소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고 세 번째쯤 돼야
영상과 음악 등에까지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것. 문학 작품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누가 대중을 존중하는가? 잘 팔리는 대중물이란 그러므로 미리 주어진 해답을 갖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제시하는 척하는 나쁜 놀이다. 한국 문학의 위상, 문화사회학, 문학과 지성사. 어떤 학생은 대중문학과 본격문학이라는 분류법이 고리타분할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라는 반응이었다. 한 줌의 평론가들이 다수의 대중을 무시하고 훈계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어쩌다 평론가들은 대중의 적이 되어버렸나. 내 실감으로 이것은 적어도 IMF 이후 10수년 동안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온 일이며 지식인들의 가치 하락과 괴를 같이 하는 현상이다. 변호하자면 어렵고 지루한 소설이나 영화를 보거나 그것을 칭찬하는 평론가를 볼 때 화가 난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들로부터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는 느낌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나는 오히려 가장 대중 친화적인 소설이나 영화라고 칭송되는, 그러니까 쉽고 재밌기만 한 작품을 보다가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그 작품들이 나를 포함한 대중을 아무 생각 없이 재미만을 탐닉하는 소비자 정도로 얕잡아 보고 있는 것 같아서다. 나는 거기서 지갑을 열어. 그리고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즐겨. 넌 원래 그렇잖아 라는 속삭임을 듣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홍상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를 믿어줘서 고맙다. 시간의 4가지 흐름. 한국 사회를 바꾸겠다는 그의 열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기본소득 운동의 취지를 나에게 설명했다. 이런 변함없음은 뭔가 위안이 된다. 시간의 4가지 흐름. 시간은 빠르다. 작년에 연하장에 답장을 쓰기도 전에 연말이 온다. 시간은 정확하다. 삶의 각 시기에 겪어야 할 고통을 꼬박꼬박 청구한다. 시간은 비정하다. 37쪽에서 죽음을 상상하고 터무니없어 하던 사내를 188쪽에서 죽인다. 시간은 완벽하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남겨둔다. 그렇다면 시간과 관련해서는 이런 일을 해야 하리라.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변해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변하지 않으면 좋을 것들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내고, 변해야 마땅한데 변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변할 수 있도록 다그치기.